세 번째 사건. 먼저 백 기자가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한 40대 남성이 지난해 30대 여성을 홀로 좋아하다가 결국 스토킹이 됩니다. 주거 침입까지 했는데요. 주거 침입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부모, 또 심지어 자기 경찰관까지 보복을 일삼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했다가 결국 벌금 600만 원까지 600만 원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남성이. 자, 김하은 아나운서 그러면 여기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실 텐데 이 600만 원에서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600만 원에서 끝난 게 아니고 스토킹 범죄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과 여성의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지난해 12월에는 남성이 피해 여성 부모의 집 앞에 찾아가서 둔기를 꺼내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고요. 또 올해 2월에는 여성의 근무지까지 찾아가서 몸 앞뒤로 외설적인 표현을 적은 팻말을 두르고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성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범행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근무하는 충남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서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렸습니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경찰서에 두고 가기도 했는데요.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여성의 가족 그리고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까지 보복을 한 이 남성의 행동,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지금 김하은 아나운서 얘기 잠깐 듣고 왔는데 지금 봤더니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 남성이 보복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피해자의 부모를 향해서 다 해치겠다라는 식의 위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하고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거기에 흉기도 들고 갔지, 또 앞뒤로 무슨 팻말까지 굉장히 외설적인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즉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같은 곳에 일하는 분들조차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거기서 이 경찰관에게 이 차량의 인분을 투척을 했다. 게다가 이제 경찰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협박 편지를 던지고 간 겁니다. 진짜 지금 뭐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 저런 짓을 세상에 그 600만 원 벌금 맞고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손 변호사님, 저는 이제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특히 저는 이거는 진짜 악질이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그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직장 정문에서 피켓 이렇게 목에다 걸고 막 거기다 온갖 막 이상한 음란한 막 얘기들 적어놓고, 아니 세상에, 그러면은 그 피해자는 그 직장 어떻게 다닙니까? 사실 인격 살인에 준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SNS 환경이 이렇게 활발하게 아주 잘 구축된 상황에서 누군가 그 피켓 내용을 촬영해서 올려버리면 그러니까요.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그 내용의 어떤 진위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이 누군가는 낙인을 찍히고 결국은 영원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독한 행위인 거죠. 그리고 보통 젊은 사람들이 저러지 뭐 요즘 애들이 저런다 그러는데 지금 40대입니다. 40대고요. 또 노령층도 저와 비슷한 행동을 충분히 해요. 그래서 나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구든 어떤 계층이든 어떤 성별이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참 미리 선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참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찰차에 인분을 뿌렸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살면서 이 공권력의 무서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좀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보다 좀 엄정하게 함으로써 공권력의 무서움, 또 경찰의 무서움을 좀 인식시켜주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손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양 변호사님, 지금 뭐 누구 인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까지 스토커들의 이런저런 범행들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뭐 피해자, 당사자, 또 그 가족까지는 뭐 많이 봐왔지만 세상에 경찰에 찾아가서 저딴 짓을 했다? 그리고 뭐 믿고 저러는 겁니까, 저 사람 저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경찰의 가족까지 해치겠다라고 아, 협박을. 경찰의 가족까지요? 네, 경찰의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경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런 정도면 좀 단적으로 좀 나간 것 극단적으로 나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얼마나 황당하냐면 앞뒤가 맞지 않냐면 그렇게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가서 경찰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편지까지 남겼으면서도 또 자기 신원을 감춘다시고 찾아가는 동안에 차는 또 A4 용지로 번호판을 가리고 합니다. 아유, 그럼 계획적이네요. 그 계획적인데 이것도 계획적이지 않은 어떤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경찰한테까지 저렇게 분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송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공권력에 대해서 저런 식의 정말 되지도 않은 분풀이라는 건 엄격하게 다스려야죠. 소장님, 진짜 이런 경우를 당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에서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행패를 부리면. 네, 그리고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이 사람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아휴.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으면 웬만하면 좀 주춤하고 멈칫하잖아요. 근데 인지상정이죠.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도리어 손도끼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고 경찰한테 이렇게 인분을 뿌리고 협박 편지를 쓸 정도 되면 이 사람 전혀 겁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난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이 여성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 자체를 중단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가 이 여성을 연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여성 같은 대상을 찾았겠죠. 본인의 막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다 투사할 그런 대상을 찾았고 그것을 벌금형 6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손 변호사님,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네, 우선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요. 명예훼손죄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인분 투척한 행위, 이거는 공용 물건인 이제 차량에 손상을 불러왔기 때문에 공용 물건 손상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손도끼 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특수 협박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했잖아요. 이런 예. 경우에는 특가법에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 협박 죄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적용해서 이제 기소됐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자, 백 기자, 그래서 1심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9월에 나왔는데 이 보복해서 협박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여기서 안 끝납니다. 형량이 너무 많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방팔방에 다 해코지를 해놓고 나서 징역 2년 받았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또 항소를 했어요, 양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뭐 대법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볼 때 점잖게 판결문에는 최후 진술 때까지라고 썼지만 이런 거예요. 법원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저 여성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저는 항소심에서 이게 법적으로 못 올리기 아마 항소심 재판부장에서는 재판정은 좀 화가 났을 거예요. 더 가중처벌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 소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앞서 또 2년 살고 나오면 네. 그 이유가 걱정된다.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토킹이 다 범죄긴 한데 그 이유와 내용의 면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대상을 좋아하다가 스토킹까지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완전 편집망상에 가까운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재판관 앞에서도 여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망상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2년 후에 나아질까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무서움 격리를 해서 법이 무섭고 공권력이 무섭다라는 것을 좀 체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정신적인 어떤 치료나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또 보복을 했고 했는데 징역 2년, 이거 좀 약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이구동성으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세요. 물론 이 재판의 구체적인 기록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2년형이 너무 경한 거 아니냐, 가벼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법률가로서는 지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가볍다,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런 유형의 범죄의 피해 우리가 너무 많이 공감하고 있다. 또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피해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좀 간접적인 증거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법률가에게 법적으로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출소하면은 무서운데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고 어떻게 보호 조치를 취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선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자기 망가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차라리 지금 생활의 터전이라 직장이라는 게 다 이런 걸 다 좀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좀 멀리 좀 최대한 멀리 좀 도망쳐라.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마땅한 뾰족한 법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도 그랬지만 흥신소통해서 주소 또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이라는 걸 조금 전에 내놨더라고요. 자 그 내용 백 기자가 좀 뭐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시 김병찬 사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불과 이제 지난달 19일입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그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이 김병찬이 쫓아와서 몇 번이나 해코지를 했었죠. 결국에 오피스텔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었고 당시에 스마트워치를 켰었는데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이 위치도 제대로 못 잡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때 TF가 만들어져서 생긴 게 지금 이 강화 대책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격리와 교정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접근 금지 경고를 어기거나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최장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도 도입이 됩니다. 또 앞으로 모든 스토킹 사건은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서 대처하게 될 것이고 또 아까 전에 스마트워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신고 위치값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주소지와 직장까지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잠깐이라도 가둬놓겠다라고 양 변호사님, 뭐 경찰이 대책을 내놨네요. 경찰이 지금 그러니까 주어진 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보여요. 경찰로서는 뭐 최선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건데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아무리 빨리 출동을 해도 우리는 주거지가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예. 저는 가해자를 접근을 원청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이런 정도라면. 그래서 가해자가 그리고 뭐 두 개를 줘서 몇 미터로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게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걸로 전자발찌, 알고 또 다른 전자발찌냐 또 다른 형태의 뭐 전자발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교통이라든가 주거 환경에서는요. 이게 단순하게 전자 스마트워치가 있다라든가 누구 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걸로 해서는 너무 늦어요. 우리는 100m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게 순식간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예. 차량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